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이 힘들 때 편한 친구와 술 한잔하며 대화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상담을 통해 치유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고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도 하고요. 오늘 함께 할 책은 마음의 균형이 깨졌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9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담은 상담 사례집입니다. 알베르트 키첼러의 나를 살리는 철학, 옮기니는 최지수, 펴낸 곳은 클레이 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실제 상담 사례를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저자인 알베르트 키첼러의 이력이 흥미로운데요. 법학과 철학을 전공한 후 유능한 변호사로 일을 하다 1년간 남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 예술에 눈을 뜨게 되고 영화 제작자, 감독으로 변신하여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수상합니다. 그 후 철학을 깊이 연구하며 고대 지혜학교를 설립하고 철학 상담과 저술을 통해 고대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남다른 이력 때문일까요?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철학을 실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며 쉽지만 깊이 있게 책을 쓴 것 같아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 2장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3장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4장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 제목과 표지의 그림 때문이었어요. 나를 살리는 철학이라는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은 제목과 사색에 잠겨 강가를 산책하는 한 남자. 왠지 인생이라는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강가의 그 남자가 시크하게 엄살 부리지 말라고, 무릎도 안 차는 물인데 그냥 일어서면 된다고 말해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외로움 많이 타고 상처 잘 받아서 세상살이 참 힘들다 신세한탄할 때 큰 위로가 될 것도 같고요. 읽어보니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이 잘 어우러진 내용이고요. 상담 사례집이라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소제목은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이 필요하다. 두 명의 내담자가 각자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내용인데요. 충동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하는 한 여성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없어서 멘붕에 빠진 한 남성입니다. 상담자인 디오티마의 조언들이 밑줄을 긋게 합니다. 읽어드리는 내용은 주로 철학자이자 상담자인 디오티마의 조언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현실이 아파서 위로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괜찮다 하신 분들은 쭉 괜찮도록 영양제 드신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나를 살리는 철학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사랑입니다.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 40대 초반의 한 여자가 디오티마를 찾아왔다.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평을 들어놓았다. 자기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뭘 시작하든 미처 마무리 짓기 전에 다른 데에 손을 댄다고 말했다. 인생을 꾸려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여서 요가 수업도 등록하고
몇 번 나가지도 않아 그만뒀다. 기수련도 호흡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외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부터 들끓는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억제하기가 어렵다. 종종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갑자기 욱하고 날선 말투와 단어를 쓴다. 그러고 나면 슬슬 미안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길 반복하고 그래서 이미 숱한 친구들이 그녀 곁을 떠났다. 자식들이 잘못할 때도 쉬이 인내심을 잃고 마구 혼을 냈다. 지나치게 충동적이라는 걸 본인도 알지만 바꾸기가 어렵다.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디오티마가 말했다. 성격은 타고나는 점도 많습니다만 성격의 상당 부분은 태아기와 유아기에 각인된 경험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조차 평생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운동을 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듯 이 성격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침마다 송아지를 두 팔로 안아드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소 한 마리를 번쩍 든다고 해요. 보디빌더를 보세요. 수년간 훈련한 끝에 탄탄한 몸이 됐지 태어날 때부터 근육질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 주어진 성격,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격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요. 생각, 의지, 행동, 감정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훈련해야 하죠. 언젠가 현기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곰곰이 고민하다가 높이 솟은 교회탑을 날마다 천천히 올라보자고 마음먹었죠.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탑에 오른 끝에 마침내 현기증을 극복했고 급기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반하는 데까지 성공했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나갑니다. 성격, 자아, 행동 방식, 습관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일의 나만 해도 오늘의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깨달음과 변화는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진행될 때가 있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큰 산도 들어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자기 집의 주인이 되고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내 배의 항해사가 됩니다. 일단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한 일이며 결단력, 끝없는 연습, 인내, 끈기 등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다른 노력도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요. 인도에 계신 제 요가 스승님이 지혜에 이르는 길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격을 바꾸고 인격을 다듬고 나쁜 버릇을 고치고 분노, 짜증, 증오, 시기, 질투, 욕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가장 먼저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결국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외부 요인은 우리 안에 뿌리내린 부정적인 감정의 싹을 틔우는
촉발제일 뿐이죠. 그런 다음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고 나면 해결할 방법도 보여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 즉시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해요. 고통스러운 감정만 그때그때 누그러뜨리는 건 당장의 괴로움을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돌아서면 제자리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는 상대가 나를 해치거나 무시하거나 마땅히 받을 만한 평가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나를 헐뜯거나 비판한다면 더더욱 화가 나죠.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정, 존경, 존중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거부당하는 걸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기 안에 에너지의 원천을 만들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강인한 사람은 웬만해선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에 뜬 달이 괴로워하나요? 인정받는 느낌을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기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겁니다. 상처받는 느낌이 들 때마다 거기에 반발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지는 건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남이 당신의 약점과 결함을 지적하면 가볍게 인정해 버리세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걸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강점과 약점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다.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며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내가 되고 싶을 뿐이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슨 일이든 가능한 한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자. 나를 정당하게 비판한다면 기꺼이 거기서 뭔가를 배워 고치려고 노력하면 된다.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으니 나는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반대로 정당하지 않는 비판이라면 나는 바위처럼 침착함을 유지한 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받는 느낌은 내 안의 것을 정성껏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겨나야 해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은 대개 찾고 싶다고 바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 나서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얻어야 하는 거죠. 행복도 내 안에서 느껴야 하듯 인정도 결국 내 안에서 느껴야 합니다. 쉽게 화가 난다는 당신의 성격은 상처받은 자기에서 비롯한 나쁜 감정 습관이에요. 상처받은 자기애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해서 내 자존심을 타인의 판단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당신의 허영, 부풀려진 자기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경고하세요.
이 감정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강인해지자, 침착하자. 흥분했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진다면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공격받는 느낌이 들거나 부글부글 화가 나는 순간 마음에서 반짝하고 빨간불이 켜지는 날이 올 때까지요. 그런 경고 신호가 방금 얘기한 모든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짜증과 분노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게 할 겁니다. 내면의 반응 회로를 바꾸는 일이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일수록 힘들어요. 첫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 이제 막 조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조급하게 굴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당신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자기 성격을 뜯어고치려고 아침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다고 하더군요.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기분이 상한 사람들, 화를 꾹꾹 눌러 담은 사람들, 밤새 잠을 못 잤거나 아침을 먹다가 아내와 싸우고 나온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들 중 몇몇은 자기 기분을 나한테 풀려고 하겠지. 하지만 전부 흘려듣겠어. 그들은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해. 그 사람 문제까지 내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런 문제가 나에겐 없다는 사실에 기뻐할 거야. 그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하루를 점검했어요. 확실히 화내지 않은 날이 늘었고 화를 내더라도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졌죠. 몇 주간을 연습한 끝에 새로운 감정 습관이 내면에 자리 잡았고 소소한 공격에도 완전히 방어 메커니즘이 바로바로 작동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는 어떠한 공격에도 무덤덤해졌어요. 짜증도 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살면서 싸움 자체를 더는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싸움은 조금도 건강하지 않아요. 파괴적이기만 하죠.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내면의 반응 회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자극에 따른 반응 회로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같지만 이제 나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쉽게 흥분했던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관성의 힘도 꽤 세니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죠. 흡연, 과식, 과음과 같은 나쁜 습관을 바로잡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평생을 노력해도 완전히 극복하거나 떨쳐내기 어려운 습관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나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긴 어렵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고통 역시 점점 더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올 테니까요. 즉, 고통을 노련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한 걸음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라고 주문하는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노력할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단,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불평하지는 마세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전가하지도 말고요.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성격 자체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습관의 총체지만 나의 습관은 결국 내 삶의 방식이 만든 거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태도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4단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마지막 단계가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끈기 있게 연습하기였죠. 스승님은 고대의 위대한 현자인 파탄잘리에게서 이 교훈을 배우셨대요. 이 고대 현자도 지혜에 이르는 길에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방법으로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사고방식을 실천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임을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과 성숙의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말로 뱉거나 행동하지 않는 연습만 제대로 해도 인생에서 고통은 사라지거나 확연히 감소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이 필요하다. 한 남자가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 있다며 디오티마를 찾아왔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는 일도 잘 풀렸고 쉬는 날에는 산악 바이킹, 산책, 트레킹 등 취미 생활도 충분히 즐겼다. 2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쭉 혼자였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다. 평온하던 그의 삶을 뒤흔든 일은 최근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벌어졌다. 병세가 심각한 건 아니었다. 문제는 2주 동안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둘이나 되는 여동생들이 코빼기도 안 비쳤지만 둘 다 멀리 살고 각자 가정이 있으니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 지인들, 회사 동료들 중 누구 하나 얼굴을 비추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해오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슬슬 걱정이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주변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든 일은 없었는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남자는 혼자 운동하면서 자신 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어려운 목표를 이루어낼수록 성취감을 느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가까워져서 영역이 침범당하고 자유가 제한될 때 괴로웠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안 좋았다. 연인과의 관계도 상처받지 않고 조용히 진전되기를 바란다. 디오티마는 말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깊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해요. 보호받는 느낌과 정서적 유대를 갈망하죠. 조용히 진전된다는 건 마치 외로움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영혼의 단짝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갈증을 충족하기 어렵잖아요. 이 갈증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장 깊숙이 각인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죠.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유전자, 진화과정, 이전 세대의 경험, 유아기 때의 경험, 교육과 사회화,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
사회 지배적인 의견과 가치관, 공동체적 압력 등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각인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포근히 안긴 느낌, 따뜻함, 직접적인 신체 접촉, 어머니와 하나된 느낌, 영양분을 공급받는 과정, 아늑한 안정감 등을 처음으로 경험하는데 이 모든 게 우리 정신에 각인되어 살아가는 내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요. 즉,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에요. 낙원이나 무릉도원과 같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이상적인 공간 역시 아마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 경험한 원초적인 감정에 뿌리를 둔 것일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갈증은 한마디로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인간적 친밀함을 필요로 하고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원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기괴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어린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 깊은 애정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안정적인 공명의 죽을 갖지 못해 사망한 거죠.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이자 모든 사람이 꿈꾸는 가장 강력한 갈망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죠. 그토록 다양한 종교들도 한 목소리로 사랑을 외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찰임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당신이 첫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경험한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돼요. 그분과의 사랑은 여러 사랑 중 한 형태일 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설레는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마음 깊이 느끼는 애정, 내적 유대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다른 사람과 연결된 느낌은 거리가 멀어진다고 훼손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늘 곁에 존재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랑은 오히려 정열의 감정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따뜻한 관심과 유대감 같은 거예요. 서로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상대에 대한 깊고 따스한 애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세요.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쏟고 주의를 기울이고 신뢰와 배려의 말을 건네세요.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대화만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어요. 피상적인 대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짓 없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있는지 겪어볼 기회를 주세요. 당신에게 호의를 느끼는 사람뿐 아니라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무엇을 특별히 싫어하는지 기꺼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에 감동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지 솔직하게 표현하시고요. 갑옷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과 깊이 관계 맺는 걸 피하려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공격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를 증명할 뿐이죠.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갑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숨길 것도 없고 비밀도 없거든요. 그냥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말죠.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함께 드러낸 채 혼자 힘으로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어떤 공격에도 쉽게 당황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을 모욕하거나 경멸하거나 상처 입히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시를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 따윈 스스로의 힘으로 정화하고 떨쳐버리죠. 어린 시절에 겪은 내면의 상처 역시 이미 다 치유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찌르고 후벼팔 상처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들의 견고한 정신은 난공불락이라 누구도 쉽게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손길이 자신에게 따스하게 닿을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접촉만으로는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본질적인 무언가가 계속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느낀 편안함과 친밀감을 더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낙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몸은 다 기억합니다.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영혼은 공허함만 느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냐고 물으면 다들 대충 얼버무리고 말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그럭저럭 괜찮더라도 늘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 빠져있는 게 바로 친밀감이에요. 타인에게 지지받는다는 느낌, 타인과 내가 공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삶임에도 행복에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느낀 것처럼 사소한 일 하나에도 불안감, 불만족, 소외, 공허함 같은 감정이 고개를 치켜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아직 괜찮아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면 그것 자체가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삶이란 자고로 분투하는 과정임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철학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일하시면서 흘려듣다가 귀에 꽂히는 한 문장이 어쩌면 마음의 문장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나를 향해 조금씩 각도를 조정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무리로는 고대 철학자들의 격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멋은 자기 자신이니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라. 아리스토텔레스. 지혜의 본질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다. 세네카.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집을 옮기면서 부인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게 가능한 일이오? 그보다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은 자기 자신을 잊는 일이지요. 공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인격이 완성된다. 얘기.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의 분노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바가바드 기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걱정에 빠지지 말라. 마음이 주인을 너무 걱정하게 될 때, 그때 병에 걸리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 격언.